계시고요. 또 이번에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받은 회사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 형사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회사로서는 각종 형사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또 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 소개해 주실 이재순 변호사님,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순 변호사입니다. 지금 오후 동안, 긴 시간 동안 계속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제가 그 형사 분쟁 유형과 사례에 대해서 제가 약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오버가 돼서 저는 뭐 짧고 굵게 약하게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CO와 관련된 국내 법적 규제 상황과 형사적 쟁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ICO의 의미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국내에서는 ICO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금지를 발표한 상태에서 그 ICO 자체를 또 금지하거나 어떤 규율을 하고 있는 법률이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기존 법률에 따른 규제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앞서서 발표했던 어떤 민사 조세뿐만 아니라 형사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기존 법률 체계에 따라서 법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개별 행위 또 개별 토큰의 특징과 성질에 따라서 이 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ICO와 관련돼서 형사성 문제되고 있는 어떤 법률 및 쟁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대표적인 법률들과 쟁점들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본시장법이라고 하죠.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어떤 토큰이나 코인의 성질이 증권성을 띠게 됐을 때는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거와 관련된 어떤 신고라든지 관련된 이제 그거를 위반했을 경우에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에서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제 형사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어떤 원금 보장 약정이라든지 또 출자금 반환 약정 같은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진점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방문판매법인데요. 이거는 앞서 말했던 유사수신행위 규제법과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고수익을 이제 약정하고 암호화폐 투자를 내세우는 금융 다단계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단계 유사 조직을 이용해서 어떤 사실상의 금전 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부분인데, 최근에 제일 좀 많이 뉴스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은 이제 ICO가 국내에서 금지되다 보니 이제 외국에서 ICO가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현금이라든지 이런 피아트도 마찬가지고, 또 암호화폐가 국경을 넘나들다 보면서 생기는 어떤 외국환 거래법상 문제들, 또 각종 신고 의무들, 또 시세 차익에 따른 환치기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일반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 횡령 개입죄, 또 기타 다양한 사실 법들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자본시장법 관련돼서는 금융투자 상품이 문제가 되는데, 금융투자 상품은 크게 증권과 파생 상품으로 구분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은 이렇게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토큰에 회사의 지분 또 이익의 분배 등의 권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증권성을 가진다고 보아서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예를 들면 어떤 에어드랍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소유 비율대로 추가적인 혜택이 지급되도록 어떤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제 성질상 펀드하고 유사하게 취급돼서 증권성을 가진다고 볼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형사처벌 규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증권 모집 신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또는 증권 신고서, 또 투자 설명서의 이제 주요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상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증권 모집 신고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사 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유사 수신행위는 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고 있냐면은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유사수신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준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가 어떤 전형적인 유사수신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유사수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지금 암호화폐를 이용한 유사 수신 행위인데, 2018년에 금감원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작년에 유사 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건이 총 139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건이 44건, 30%가 지금 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유사수신 관련돼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안 된 암호화폐가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로 유사수신 이제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비트코인 같은 해외 유명한 가상 통화를 어떤 채굴을 한다든지 또는 ICO를 하는 과정, 또는 가상 통화에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거래소 토큰 또는 IEO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유사수신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가상통화 관련된 사례들인데, 이거는 그 정의에 대입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코인 채굴한다고 하면서 950만 원 투자하면 180만 원 수익 발생. 그래서 5개월이면 원금을 다 회수할 수 있고 계속 똑같이 수익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상 통화에 투자를 하면 1,800만 원 투자하면은 200만 원씩 6주 동안 계속 지급을 하고 원금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는 만기에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다 모두 재투자를 유도한 다음에 이걸 거부하면 수익금을 주지 않겠다고 위협을 했던 사례도 있고요. 또 매일 1.2%씩 수익을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집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다 이제 금감원에서 적발을 해서 수사를 했던 사례이고요. 결국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비상식적인 고수익을 약속을 하면서 투자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반대로 어떤 통화를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원금 보장 약정 또는 출자금 반환 약정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또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투자 원금을 보장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이제 명시하고 설명하는 것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방문 판매법에서는 다단계를 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다단계 판매라는 것은 지금
적혀 있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그런 판매 조직이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데, 세 가지 요건이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일단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야 되고, 또 그 하위 판매 그 단계가 세 단계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후원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다단계 판매가 무조건 다 위법인 건 아니고 등록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 방문판매법 24조에서는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 조직을 이용해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거래를 가장해서 사실상 금전 거래만 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ICO와 관련해서는 유사 수신 업체들이 주로 피라미드식 다단계 돌려받기 방식을 사용해서 고수익을 약정하고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기로 하고, 또 이제 하위 투자자를 계속 모집해 오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다가 이제 투자금이 들어오면 그 투자금으로 기존 가입자들한테 수익금을 일시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환불 요구가 증가하는 시점이 되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면서 잠적, 도주, 폐업하는 방식은 사실 암호화폐 이전에 기존 다단계 조직들에서 시장적으로 하던 방식인데, 그게 그대로 ICO를 이용한 이제 범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이것도 뉴스에 나온 일인데요. 암호화폐 투자금을 명분으로 1인당 6만 원씩 이렇게 하위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은 추천 수당을 주겠다라고 하고서 이제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을 해서 수백억 원을 모집한 일당이 검거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불법 다단계로 의심되는 게시물이라든지 이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수집 저장해서 그거를 이제 학습을 시켜서 AI가 추적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포착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신고 관련된 규정들이 복잡하게 있고, 그 신고에 대한 예외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해외 법령 설립할 때 10% 이상 지분을 취득하고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해야 되고, 10% 미만인 경우에는 증권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해외 ICO를 하는 경우에 발행 법인이 어떤 국내에 기술 개발 계약을 체결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 계약으로 보게 되는데, 이런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외국환 거래를 통하지 않은 수량에 해당한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관련돼 가지고는 8조 1항 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등록 환전업, 이게 문제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사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형법은 사실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도 문제가 되면 빠지지 않는 게 사기죄, 횡령배임죄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하는 거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발행인이 백서를 통해서 과도한 수익을 부정하거나, 아니면은 기술 구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처럼 우연하게 함으로써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이런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경법이 적용돼서 가중처벌됩니다. 그리고 ICO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개인 전자지갑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암호화폐가 개인 계좌에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ICO를 하면서 수취한 암호화폐를
계좌로 옮겨서 사용을 하거나 또는 그 토큰 투자자로부터 토큰을 모집한 이후에 그거를 이제 토큰개발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횡령죄라든지 배임죄 성립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5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형법 따라서 가중처벌입니다. 최근에 관련돼 가지고 형법적인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정리를 해봤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좀 핫한 뉴스죠. 암호화폐 어떤 일명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런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최근에 났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실관계를 보면, 피의자들은 2017년 12월부터 4월까지 5개월 동안 그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개설된 본인 지갑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미국 달러와 유로화를 송금을 해서 포인트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로 암호화폐를 구입을 한 후 그 암호화폐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체를 하고 이제 하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그 피의자들이 그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개설된 그 지갑에다가 송금한 행위가 해외에서의 예금 거래라고 볼 수 있다고 보아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했냐면, 그 피의자들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는 지갑에다 송금한 행위는 예금 거래, 예금 계약이거나 금전대차 계약이 어렵다 판단을 했습니다. 이 결정 사안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금 거래라는 것은 법에서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대해서 일정한 금전의 보관을 위탁을 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수탁함으로써 성립하는 인치계약, 그러니까 물건을 맡아주는 계약인데요. 지금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외국의 금융기관으로 송금을 한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에다가 송금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융기관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 거래라든지 금전대차 계약에 포섭되지 않아서 무혐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안은 지금 해외 거래소에 금전을 송금하고 암호화폐를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판단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 그 이후에 다른 사정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판단됐었을 수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게 어떤 재정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 다 허용된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법원에서 있었던 판결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2018년 11월 22일에 선고됐던 판결에서는 유죄 선고가 났었던 사안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을 보면 그 피고인은 싱가포르와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국내에 있는 회사 명의의 통장에서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개설된 어떤 그 외국은행 계좌에 거액을 송금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를 한 번에 송금한 건 아니고 굉장히 여러 번에 거쳐서 나눠서 송금을 하고, 또 이거를 그냥 아무 명목 없이 송금한 건 아니고 또 가상의 매매 계약서 같은 거를 통해서 송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해외로 그렇게 해서 빠져나간 돈의 그 외화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전자지갑을 통해 국내로 들어가서 전형적으로 다시 팔아서 차익을 챙기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법원은 피고인이 그 해외에다가 설립한 그 페이퍼 컴퍼니에 있는 그 예금 계좌에 송금했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법이 적용돼서 신고 자본 거래로 와서 처벌을 하게 됐습니다. 벌금 5천만 원을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이거는 또 조금 근데 애매한 게 형식적으로는 이제 그 비거주자인 페이퍼 컴퍼니와 그리고 비거주자인 해외 은행 사이에 이건 계약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보면 이게 외국환거래법이 적용이 안 될 사안인데 그 판결에서는 외국거래의 실질적인 주체가 피고인이라고 보고 그 피고인을 포착해서 그 자본 그 외국환거래법을 적용을 해서 신고 요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안은 그 코인아웃이라고 해서 작년 초에 문제가 된 부분이고요. 이거는 사실관계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업이 월드뱅크 코인이라는 그 암호화폐를 국내외 주요한 거래소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한테 단기간에 4배에서 5배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홍보를 하고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던 사안입니다.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대통령과의 합성사진을 이용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검찰에서는 작년 3월, 4월달에 대표와 주요 간부들 구속을 하기입니다. 검찰이 이 사안에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법률들은 유사수 신행위 규제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특경 사기법이 있는데요. 그 유사수 신행위 규제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했던 부분 이제 문제가 됐을 거고, 그다음에 방문판매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그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로 투자자를 모집될 거고, 또 특경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대표를 구속하기 직전에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서 이제 그 코인업이 판매하는 코인을 상장하거나 그런 걸 검토했던 내용이 전혀 없다고 이제 사실 확인을 하면서 투자주의 촉구를 했는데요. 이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쪽에서 사실처럼 말했던 내용들이 사실과 달라서 기망을 했다. 그리고 또 과도한 기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서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했던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최근에 또 캐시어레스트라고 사기 비 횡령 혐의로 피고가 된 상태인데요. 이것도 그 간략하게 사실관계를 보면은 캐시어레스트가 마이닝 기능, 상장 수평권, 입계당 등을 이렇게 갖췄다고 홍보를 하면서 캡코인이라는 걸 발행을 했는데 그 캡코인이 이제 홍보한 내용이 배당금을 지급한다, 아이백, 아이라, 부차상장 이런 것들을 각종의 어떤 그 투자자들에 대한 유인책이라고 홍보를 해서 소비자들 많이 유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캡코인의 어떤 위에서 약속했던 기능을 폐지하고 또 비슷한 기능을 가진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고 또 이제 배당금 지급, 약속했던 배당금 지급을 거절하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고소인들이 고소에 나가게 됐는데 지금 고소인들이 적용한 혐의는 사기, 횡령 배임, 유사수신 행위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이익배당 같은 것들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증권 형 토큰이나 정보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신고들을 안 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을 뭐 이런 지금 여러 가지 그 형사 사건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검찰이나 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조금 더 이제 그 암호화폐 관련된 형사 그 문제들에 대해서 공적으로 어떤 판단이 나오는지가 쌓여가면 저희가 좀 더